신중견 175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학휘 기자고요. 그리고 옆에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그리고 김선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한 명 더 있는데 자리가 비어버렸어요. 이거 뭐 대출할 수도 없고 그죠? 네. 영상이 있어서. 정윤석 변호사님? 영상에서 묵묵부답이다 못하겠어. 정말. 네. 네, 제가 아니지. 전화도 하고 카톡도 했는데 네, 지금 답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워낙 바쁘셔서 네. 약간 사전에 좀 양해는 구하셨는데 네. 제가 혹시 나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갑자기 중간에? 갑툭튀. 지금 막 운전한다고 전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요즘 블루투스 다 되는데 좋은 차 타시는데 뭐 설마. 거의 핸드폰을 끼고 사시는 분이라 전화를 옆에 있는데 안 받잖아요. 그래서 혹시 네.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저 일단 다른 기자 한 명을 일단 섭외를 해놨습니다. 아. 특별 출연. 중간에 좀 들어와라고 설명 좀 하게. 정 변호사님의 빈자리를 채울 역량 대신 드립이 되시는 안 돼, 안 돼. 그런 드립은 안 돼요? 네. 현웃과 이제 그럼 더 개드립과 뭐 이런 게 나와. 장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장점 없어. 약간 컴퓨터 같아. 데이터 분석. 아. 너무 다른데? 응? 너무 다르잖아요. 알파고 아, 알파고? 거긴 또 이과생이다. 아 너무 아. 다르네. 이과생. 약간 만약에 정면서 안 오시면 네. 빨리 부르고 네. 약간 신상 조회를 한번 할게요. 피신 한번 받으시죠. 아, 근데 예. 너무 달라서 대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너무 달라서. 뭔지 알죠? 너무 달라서. 아, 가능하겠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나 옛날 피의자 신문 조서 받은 이야기 했어요. 아니요? 고발 몇 번 당할 네, 거예요. 양천 기자님들 몇 번씩 당하죠. 양천 경찰서 왜 당했어요? 경제팀 같은 데 가서 명예훼손으로. 아. 근데 이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음. 기사가 뭐 잘못된 건 전혀 없는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고발이 들어오긴 해요. 이를테면 어디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어디 불이 났다. 그럼 불기사 썼는데 그거 가지고 뭐 불은 그렇고 아무튼 뭐 이제 단순 사건 사고 기사에서 모든 방송에서 뉴스를 하고 모든 신문에서 기사를 썼고 거기서 특별하게 다르지 않는데 저한테만 뭐 명예훼손 그래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닐까요? 학교 다닐 때 김학기 기자랑 뭔가 척칭이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가서 성실히 어, 저는 약간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으러 나오라길래 전 첫 경험이었거든요. 이제 지금 피신 안 받아봤죠. 두려웠겠다. 앞으로도 없지 않아요? 혹시 받아보셨어요? 없죠 아직은. 피신 같은 거 없죠. 옆에서 제 의뢰인이 받은 적은 있죠. 그러니까 저 직접 받아보니까 네.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막 따뜻한 마음으로 왜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가서 막 피신을 받는데 여기 피신 받는다고. 무섭더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 예, 커피 한잔 하시고요. 뭐 네. 오늘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셔서 피신 받습니다고 막 아주 정식으로. 웃는 느낌으로 막 웃는 느낌으로 해요? 시작할 때는 안녕하세요. 뭐 그러니까 반갑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차갑게. 딱 시작하자마자 이름 김학휘입니다. 나이 뭐 입니다. 직장 뭐 어디입니다. 주소 막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갑자기 욕쟁이 할머니가 이렇게 그 외상하려고 하면 갑자기 손님한테 정색하면서 손님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거. 제 기억에 의존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분은 상냥하게 뭐 물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디서 약간 좀 갔냐면 뭐 연봉 그러더라고. 연봉 물어보던데? 연봉 왜 물어봐? 연봉 물어봐요. 왜요? 왜냐면 그거는 그 경제적인 상황이나 재산 범죄 같은 경우는 도망갈까 봐. 아니 명예훼손이라면서 근데 무슨 재산을 다 물어봐요. 물어봐요? 종교도 물어. 종교도. 내가 그래서 처음에 연봉 왜 물어봐요? 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이 피싱 가이드 서식이 있더라고. 안 가르쳐 줘도 돼요? 종교도 그럼? 있고 연봉도 있고 뭐 전 안 가르쳐 주고 저는 싶습니다. 적극 협조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랬어. 나 정확하게 모르니까. 개별적인 진술에 대해서 네. 뭐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싱 다 끝나니까 뒷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 사실. 나는 그래서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바로 끝났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고발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었거든. 근데 예전에 뭐 저 앞에 진행하던 권지윤 기자라든지 많이 받아보셨겠네요. 피싱을 세게 받으니까 저는 뭐 이제 양천경찰서 이런 데 가서 피싱 받았는데 권지윤 기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중앙지검에서 이제 그때 누구지? 그 MB의 이제 지인인 천신일 회장? 그분한테 명예훼손을 걸렸을걸요. 세모그룹이요. 정확하게 내용이 기억 안 나서 자세히는 그런 관련 사람이었는데? 그런 보도 관련해서 보도 관련해서 또 명예훼손 이런 거 기자들은 명예훼손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피신을 받았던 얘기를 하던데 자세히 안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안 나가려다가 나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역시 무용담이었어. 무용담이었어. 오래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여기 피신 받는다고. 피신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름. 지난주에 뭐 별일 없으셨고요? 예, 별일 없었어요. 저도요. 네, 진짜 미안해요. 네. 네. 제 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축하해 주세요. 네, 김선재 아나운서 생일을 인지를 하고 선물을 샀는데 못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마음만으로 못 정말 가져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나 방송 인지 때 못했어. 가져올게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그 카카오톡 생일 뜨는 거를 해놨다가 네. 아주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연락하고. 카톡 보내고 막 어. 대답 못할 정도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알았어. 선물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튼 뭐 다 축하해주는 마음은 고마운데 이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보내는 거는 조금 좋지 않아요? 힘들더라고요. 축하해 주는 건데. 좋다. 축하는 좋은데 그냥 친한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나는 일단 안 와. 나는 생일 해놨을 텐데. 우리 뭐 아재들은 뭐 별로 아니, 뭐 그래서 꺼놨어요. 저는 아예. 끌 수 네, 있구나. 끄니까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좋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저희 뭐 안 꺼도 평화롭고 네, 조용한. 저도 좀 평화로운 편인데 한 10명 이내로 오던데. 엄마, 아빠. 그거는 단체방에서 해결은. 그렇죠. 네. 단체방에서. 저는 사실 인지를 이제 팟빵 댓글을 통해서 인지를 했어요. 네, 누군가 인지를 하셨군요. 이제 댓글 다신 분 중에 김선재 아나운서 생일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내가 아차 싶었어. 댓글 보고. 진짜 괜찮아요. 저 그런 걸로 서운해하지 않아요. 쿨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바뀐 것 같네요. 머리를 풀어봤습니다. 뭐가 뭐 한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폈어요. 그냥 이렇게 달라진 드라이. 네. 드라이 하신 거죠? 드라이. 뭐 컷을 한 게 아니 아니죠. 컷 색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거 못 알아본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갑자기 자신 마세요. 없어. 쫄지 마. 왜냐면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잘못 짚으면 더 역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을 못해 언제부터. 네, 괜찮습니다. 그런 걸 서운해하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 우리 아들 머리를 잘랐거든요.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본인이 잘랐다고요? 내가 잘랐어요. 머리 자르는 거 너무 싫어요. 미용실을 데려가면 네. 울고 막 그런 애들이 막 있어. 이렇게 바리깡 소리가 싫은가 봐요. 머리 가면 바가지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옛날에 아니요. 저렇게. 그렇게 저한테도 거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냥 숯과일을 하나 사서 숨만 치는구나. 숯을 쳤는데 3분 만에 쳤거든요. 네. 나이스하게 쳤어요. 아, 잘 진짜? 나왔어요. 제 생애 사진 첫 봐야겠다. 이발이었는데 샤기 컷으로 네? 이렇게. 샤기 컷도 아니고 아무 개념 없어. 그냥 네. 머리 여기서 잡고 네. 따다다닥 네. 딱 오, 3분 혹시- 3분 만에. 아들이 해봐야겠다. 친구가 없어지거나 이런 거 아니죠? 아니, 갔다 왔는데 다들 자기 친구가 스타일 주로 다들 좀 있었어. 약간 친문해한다거나 아니요, 좋아요.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한번 잘라줄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럼 사양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정현석 변호사님 없으니까 이거. 예, 정현수 변호사님 그러면은 헌정 방송이죠. 추모가 아니고. 헌정 방송에. 살아 계시니까. 예. 헌정 네. 방송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가보죠. 네. 예전에요. 청취자 사연을 가겠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네. 여기 곰탕집 사건 잘 들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거 한번 읽고 이분이 시키는 거 한번 하고 넘어가죠. 네. 영상을 아무리 봐도 심증적으로 전 무죄지만 변호사님들의 논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락말락하네요. 근데 한 가지 불만 겸 건이 있습니다. 왜 요즘 사연 주소 말 안 해주시나요? final@sbs.co.kr 이거 왜 안 해주시는지. 신규 청취자들은 사연 어디로 보낼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인물 청취자들 사연만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면 빨리 김선재 아나운서님한테 사연 받는 메일 주소 코너 넘어갈 때마다 말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불찰이고 이거 네. 인지하고 있는데 잊어버리지 항상 직전에. 이거 좀 천천히 한번 네.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최종 의견에서 최종할 때 final@sbs.co.kr입니다. final@sbs.co.kr 네, 그렇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이승훈 PD 방송 찾아듣다가 하차 후에도 케미가 좋아서 쭉 듣게 된 애청자입니다. 다른 분들처럼 저도 딱히 보낼 일이 없어서 조용히 듣기만 했는데 오늘 구청에서 건축물 위반 통지서가 날아와서 겸사겸사 이렇게 메일 보내네요. 저희 집이 13년, 14년 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산 3층짜리 주택인데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사전 통지라는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서, 위반 시점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적혀 있었고요. 기한 내에 의견이 없으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가 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이런 내용이 고지돼 있습니다. 이전 집 주인이 월세 같은 걸 받을 목적으로 옥상이자 3층 해당되는 곳에 추가로 주거 목적의 시설물을 지은 건 알고 있는데 옥탑방으로 추정되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냥 1층만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2층은 친척 동생이 살고 3층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이라 이런 게 문제가 되는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일부분을 철거하라는 통지서가 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의견 제출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꼼짝없이 철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매 당시 시점에 이런 상황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 이후에 건물을 넘겨야 하는 의무 같은 건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밑에도 읽을까? 네, 읽어주세요. 밑에요. 아, 여기도 있네. 네 분 모두 건강하시고 정 변호사님 드립 실패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날려주세요. 그리고 김선재 아나운서님 5월 여기 2일 있었구나. 생일 축하드려요. 베텐에 나온 거 재밌으니까 자주 나와주세요. 아, 배텐도 챙겨봐야겠네요. 네, 배성재 텐에 제가 생일 날 네, 출연을 그게 반고정이에요, 뭐예요? 아니 그냥 일회성으로 출연한 아, 건데 제 생일에 이제 사전에 녹음을 했고 그걸 5월 2일 생방송으로 틀었죠. 보이는 라디오. 아니야. 유튜브로도 볼 수 유튜브로? 있어요. 네. 유튜브로 가야겠다. 배텐 가끔씩 듣거든요. 네.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 옷 입었잖아요. 오늘도 얘기했는데 배성재 아나운서. 네. 랑 똑같은 옷을 가지고 있어. 개티. 배성재 아나운서가 몇 살이죠? 42이요. 동갑 아니에요? 한 살 많네 나보다. 아, 배성재 아나운서 진짜요? 나이가 그 정도예요? 훨씬 더 젊게 왔네. 되게 놀라네. 젊게 왔어. 아니, 젊게 왔어. 훨씬 더. 그 옷을 좋아하는 세대인가 봐요. 저희 세대 약간 MLB에 판타지가 있네요. 배성재 아나운서의 동생이네요. 아, 한 살 동생.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 나이가 마흔둘 맞을 텐데. 7, 8년생? 네, 7, 8년생 맞을걸요? 근데 그 나이 죄송해요. 아니요. 일단 답을 네. 하죠. 네. 네. 이런 사연 관련해서 옛날에 막 취재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당한 적 있어요. 이걸 당했다고? 당했어요? 제가 어. 새 입자였어요.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음. 그 층 전체가 우리 집이었어요. 근데 의심을 못했지. 음. 근데 중간에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이런 사건 때문에 그게 아. 불법으로 뭔가 텄나 봐. 칸막이도 네, 많이. 그래가지고 나가야 된다면서 이사 어. 비용 다 대줄 테니까 집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어. 굉장히 번거로웠던 그렇지. 기억이 있어. 맞아. 이 청취자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소명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철거를 그냥 일단은 이게 건축법 위반이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뭐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을 한 거야. 음. 이제 관공서에 신고한 거랑 다르게 3층은 옥상이고 거기에 이제 다른 구조물이 없는데 관공서에 들어간 도면에는 거기다 이제 뭔가 가설 건조물을 만든 거죠. 네. 판넬 같은 거 네. 돼가지고. 불법 증축 뭐 이런 그렇죠. 거 불법 증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남이 해놓은 거를 내가 경매를 해서 샀더라도 그 위반 건축물을 철거할 그러니까 행정적인 책임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내가 한 게 아니라도. 네. 그러면 어쨌든 경매를 통해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그거를 철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은 입장에 억울하죠. 아니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철거하라고 하지 왜 나한테 하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물건에 대한 그 물적 책임 같은 거는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거든요. 책임이.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현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분 중에서 뭐 고의 자기가 뭐 이거 알고 샀냐 모르고 샀는데 뭐 과실 뭐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하도 고의 과실은 형법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형사처벌이 개념인데 이거는 형사처벌과는 관계없이 행정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붙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 네. 이행강제금 때문에 제가 뉴스했던 기억이 그쵸. 있어요. 이를테면 비싸. 핫플레이스로 뭐 일컬어지는 옛날에 뭐 이태원 뭐 경리단길이나 성수동 이런 요새. 데서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불법 증축해서 루프탑 뭐 이런 가게를 하고 하는데 그냥 이행강제금 내면서 장사를 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게 뉴스가 이득이구나. 있었거든요. 그 이행강제 1년에 5천만 원, 6천만 원 내더라도 네. 거기서 순이익이 1년에 1억 이상 나면은 음. 5천만 원 내고 영업하는 거죠. 그래서 배짱 영업 이런 식으로 막 그렇죠. 뉴스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하플레스에서 뭐 이렇게 상가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닌데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어기는 거는 좀 예. 이제 도의적으로 안 되는 거 안 되죠. 예.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철거를 하셔야 되고 다만 이게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상적으로 날라와요. 네. 우리가 처분을 이렇게 할 건데 의견을 제출하십시오라고 해도 음. 이거 뭐 어떤 의견을 제출해도 그냥 철거 처분 나옵니다. 음. 철거 처분 나오고 안 나오면은 철거 안 하면은 이제 이행강제금 나오고 골치 아파지니까 억울하시더라도 철거하셔야 되는데 이게 경매로 산 물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 통해서 하면은 그 전 사람한테 야 이거 나 고지 안 하고 팔았으니까 이 철거비 너가 물어내라고 네. 매도인한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경매를 통해서 사가지고 좀 그러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문제도 네, 있겠네요. 왜냐 경매를 통해서 산 사람은 그 사람은 자력이 없어서 경매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연을 보다 보니까 13년 전에 사셨다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건 좀 약간 의아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누가 신고했지? 13년에 샀어도 네. 왜 갑자기 날라왔을까? 네. 13년 동안 안 날라오고 잘 살고 있었는데 누가 신고한 거 아니에요? 신고를 안 하? 누가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 캠페인 같이 이렇게 한번 싹 쓸어보자. 집중 단속 기간처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네. 이 청취자분은 결론적으로는 철거를 하셔야 돼요. 네. 의견을 네. 지금 의견을 내도 철거가 나올 가능성이 철거 기한을 좀 늘려달라. 기한을 좀 달라. 네, 기한을 좀 언제까지 철거라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철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최종 의견을 듣는데 제 댓글이 소개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견 잘 들었고 동의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3년 전 제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2대가 모두 폐차됐고 운전자는 사고 후 도주를 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렌트카였는데요. 저는 제 차를 견인하고 뺑소니 신고 후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으로 렌트카 쪽 보험회사에서 방문을 했고 사고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후에 다시 오더니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차를 빌린 사람은 여잔데 사고 후 도망간 사람이 증언에 의하면 남자라서 보험이 안 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비는 책임보험으로 되는데 그 외 보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차가 오래돼서 1년 정도 더 타고 바꿀 생각이어서 자차도 없었는데요. 얼마 후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확인해보니 둘이 공범이고 10대 때부터 가출을 해서 전과도 많고 여러 건으로 수배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합의를 할 리도 없고 승소한다고 해도 받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 변호사 없이 렌트카 회사에 소송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렌트카 회사에서 1박 2일만 빌려줬는데 10일이 반납이 안 돼서 도난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도난 의도가 운전자가 없었다, 바빠서 늦어졌다고 하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고 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렌트카 회사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유발되었다는 부작위에 의한 공범과 렌트카 회사 측에서 약관에 본인 운전 규정에 의해 보상을 거절했는데 계약 기간이 1박 2일이었기 때문에 10일 경과에서 종료되었으니까 차량 사고의 책임은 렌트카 회사에 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1심에서 패소, 그리고 항소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님이 조치할 의무가 없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소액이라 2심을 진행하기도 어중간하고 혼자 계속하기도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법이 웃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자, 렌트카, 보험사, 저 중에서 유일한 피해자는 저인데 가장 많이 손해를 본 것도 제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해야 하며 과연 보상받을 확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렌트카와 사고 시 보험 처리를 못 받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는 저 잘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이걸 소송을 하는 게 일단은 사고 치고 도망간 그 두 녀석, 네. 녀석이라 할게요. 공범. 네. 공범을 상대로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렌터카 회사가 이 두 사람이 뭐 전과도 있고 네. 뭐 수배도 당했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를 했고 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빌려줬다면은 관리 책임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정가 조회 같은 거 못 하잖아요. 일반 사인이 민간인 못 하니까 렌터카 회사에서 알기 어렵죠. 뭐 어렵죠. 정가 있다고 차 밀려주면 그것도 그렇죠, 문제가 되는 그것도 거고. 문제가 될 수 예. 있죠. 그것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렌터카 회사에는 돈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늘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네. 가령 요새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아파트 옥상에서 누가 뭘 던져가지고 네. 맞아서 뭐 네. 죽기도 하고 중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사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집에서 던졌는지 밝힐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 그렇다고 가해자를 알 수도 없고. 근데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많이 물론 이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뭐 발생하면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민간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쟁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한테는 정말 너무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자차 보험을 안 든 게 사실은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자동차의 궁금한 게 세계에서는. 그렇다면 렌터카 회사는 이미 네. 물 건너갔고 네. 그 이 두 명에 대해서 뭐 네. 소송을 해요. 예, 해죠. 근데 네.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소송을 해도 자력이 없으니까 집행할 재산이 없네. 그러니까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900만 원을 두 명이 연대해서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한테 배상해라라고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판결이 나와도 그 판결문이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럼 재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땐? 그냥 그 판결문은 이제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남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나. 억울하다. 이를테면 어. 제가 봐도 여기서 소송을 걸려면 그 공범 두 명한테 걸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두 사람한테만 걸수 이 사람이 네. 이제 청취자분은 이 공범 두 명이 어차피 지불할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렌터카 본인도 안 회사로 했죠. 알고 네. 가신 건데 네. 거기서 안 됐으니 일해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직업이 몇 년 있으면 일해서라도? 월급을 가압류 걸거나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직업도 없고 지금 아니 직업도 아르바이트 없고. 해서라도 갚아야지. 근데 이제 갚지 않죠. 이런 평생 일들 안 갚을 수는 없지 않나요? 평생 안 갚은 사람 많은데. 이를테면 아니 이 세상에나. 네. 공범 두 명이 직장을 네. 가졌다. 그럼 그러면 바로 갚아야지. 판결을 바로. 근거로 그러니까 가압류 집행을 할 걸고 수 있죠.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평생 직업을 안 가질 수도 있다. 그렇죠. 아, 안 가지고 살다가 뭐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예, 뭐 세상에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연에서는 어쨌든 이 공범한테 거는 게 맞는 맞죠, 거죠. 맞죠. 근데 정말 너무 운이 없는 거죠. 운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아까 전에 아파트 걷다가 이렇게 위에서 뭐 떨어진 거에 맞는 거는 좀 뭐 사실 확률이 되게 낮은 거가 있죠. 근데 네.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도로에서의 위험이 상존하거든요. 음. 왜냐면 트럭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뭐 앞에서 있는 뭐 저도 오늘 운전하다가 앞에 그 트레일러에 엄청 큰 쐐기도 있는데 그게 약간 점점 뒤로 밀리는 거야. 흔들리는 게 무서워. 느껴져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선을 바꿨는데 무서워, 예. 정말 무섭잖아요. 예. 섬뜩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거는 그렇게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차 보험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차량의 가액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동차나 이런 그 위험과 관련된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든 간에 개인 목적으로 간에 보험을 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이런 일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현대 사회에서는 결국 국가가 모든 걸 다 커버를 못 하는 거죠. 민간인들 진짜 사이에서 이런 일은 있죠. 일어날 수 있겠다. 일어날 수 충분히 있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네. 청취자분은 억울하신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죠. 몇 년 정말. 전 일이죠, 네. 이거? 몇 년 전 일이고 그리고 본인 혼자 이제 소송까지 진행하실 정도면 많이 알아보시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냥 제가 생각에는 일단 공범한테 거는 게 그렇죠. 일단 판결을 받아놓는 게 맞지 않나요? 판결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재산 명시, 재산 조회라고 해서 그 사람 재산을 막 금융거래 막 이런 거 다 네. 뒤져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판결의 유효 기간은 평생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를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판결을? 네, 판결문도 아. 한번 내가 2010년에 받았으면 2020년이 되기 전까지 그래도 소멸시효가 걸려요. 판결에 기한 채권도 소멸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은 갱신을 해줘야 돼요. 그건 몰랐다. 민사 판결에서 네, 그거 잘 나왔- 모르시는 분 많아요. 확정 해야겠네. 판결이 나왔을지 나왔어도 해야겠네. 나왔어도 모르시는 분 많기 때문에 계속 10년에 한 갱신을 번씩 하고. 갱신을 해줘야 돼요. 리뉴얼 해줘야 돼요. 네. 스케줄러에 써놔야겠네. 그렇죠. 이게 달력에 예. 지금 19년이면 2029년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림을 딱 갱신. 갱신을 예, 해놔야 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제의 판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A씨는 2017년 자신의 파우치에 녹음 기능을 켜둔 MP3를 넣고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서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서 증거를 잡아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A씨는 이 파우치를 깜빡 잊고 두고 나갔을 뿐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CCTV에 찍힌 행동과 파우치에서 MP3를 발견하고 놀란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항소심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저희가 뭐 최근 방송에서 뭐 녹음의 모든 것 이런 식으로 한번 집중 탐구를 하기도 했는데 그거랑 연결되는 내용 같아요. 네. 내가 없는 거죠, 일단. 대화에. 그쵸. 이거 핵심은 내가 핵심이에요. 없다는 그쵸? 거지. 네, 내가 없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결국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은 뭐냐면 결국 나는 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에 껴있으면 이거를 내가 녹음하면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만약에 녹음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분은 파우치에다 MP3 녹음 기능을 켜놓고 갔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녹음한 행위만으로도 받는 거죠. 그쵸. 유출 안 해. 녹음한 행위만으로도 받는 거죠.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자. 네. 그리고 이걸로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게 핵심 그렇죠. 아니에요? 징역형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걸 하면. 핵심인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네. 와. 제가 보니까 아마 초범이고 아마 실제로도 좀 본인이 뭔가 직장 내에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돼가지고 뭐 그런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집행유예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판사님은 근데 저는 네. 그 뒷담화는 어. 그냥 모르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왜 알기 녹음하지? 시작하면 알기 시작하면은 괴로워.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 그게, 생각나니까 너무 증거를 생각나- 잡아야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너무 있지 않았을까? 생각나서 이거 네. 증거를 잡아야겠다. 아, 안타깝긴 한데 근데 뒷담화 모르고 사는 게 낫지 않나? 가끔 저는 내 뒷담화는 모르는 게 나아. 네. 난 가끔 무서운 게 내 카톡에 내 뒷담화가 갑자기 올까봐 무서운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판도라의 수많은 단톡방이 상자처럼. 있잖아요. 어. 단톡방에 가령 이제 채팅방에다가 내 이름을 딱 검색하면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실수로 해가지고 시어머니 예, 예. 욕을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보내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해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내 일어났을 뒷담화를 내가 우연히 알게 되면은 나도 그 사람 대할 때 되게 불편할 것 같잖아요. 착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너 진짜 하고 있는 거 다 오냐? 착하게 살아야죠. 아 그럼. 아니 근데 일단 대화에 참여하는 것만 녹음하세요. 네. 그렇죠. 자기가. 녹음해야 되니까. 그거 앞담화잖아. 답답하죠. 앞담화. 근데 이 판결을 두고 막 조간 기사에서 여러 개 기사를 썼길래 저도 찾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다룰 때도 재밌었는데 녹음이라는 게 이를테면 어디 공식 회의 자리가 있어요. 이제 한 10명 모이는 회의야. 그 중에 한 명이 녹음을 했어. 근데 이 회의 참가자는 그 회의에서 한마디도 안 했대요. 아 한마디도 안 했대. 참관했어. 눈으로 대할 수도 있잖아. 근데 공식 눈빛으로 공식 이렇게. 참석자야 10명인데 어. 나머지 한 두세 명 대화하는 거를 녹음한 거야. 공식 회의 자리에서. 비공개 회의였겠지. 이 사람은 대화에 참여 안 했던 거야. 애매하네. 그래서 신문기사에서 이게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거에 해당할까 안 될까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써놨더라고. 아, 근데 대화라는 건 이 육성 말고 어떤 뭐 눈빛이나 네. 뭐 이런 끄덕임이나 이런 것도 다 사실 대화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되게 광의로 보면, 되게 넓게 거기서 보면. 결론은 네.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결론이었는데 어. 이를테면 공식 회의에 공식 참석한 인원이라는 것 자체가 대화에 참여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그쵸. 거와 대화는 실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대화가 아니라는 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아까 뭐지? 그 요새 이제 아이 돌봄이 많이 쓰잖아요. 돌봄이. 돌봄이 가사도우미? 분과 가사도우미 네. 돌봄이 분과 아이 2명을 보통 맞벌이 부부는 남겨놓고 이제 직장을 가잖아요. 이제 아이와 이제 돌봄이 분 두 분 있을 때 녹음한 게 이게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걸까? 그러니까 애가 어버버버 이러면 뭐 이거 대화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져놓더라고요. 예. 뭐 그 기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아이가 일단 대화를 할 수 없는 존재다. 말을 할 수 대리인이야? 엄마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대화 성립 안 되는 뭐 관계라서 참작 가능성이 있다. 돌봄이는 그러면 사물과 대화를 한 건가요? 뭐 어떤?
혼자 뭐, 아니지, 생물관에 그러니까 엄마랑 애는 하나라고 보는 거지. 그쵸? 아. 엄마가 참여한 거랑 다름없다고 뭐 보는 거 약간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기사에서 뭐 범신론적 답을 내린 건 아니고 범신론. 몇 아, 가지 범신이 아니고 뭐지? 뭐 곳곳에 신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 불교. 여기도 엄마가 있고 저기도 엄마가 있고 이런 판사라면 게.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뭐 돌보미와 예. 이 깐난애기와 네. 그 여기 두 사람의 있는 두 공간에 녹음을 했다 몰래. 근데 저는 엄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라는 게 서로 언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소통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머니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뭐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것도 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네.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걸로. 예, 저는 볼 수 있을 처벌이 것 같아요. 가능. 저는 엄마를 처벌 처벌해야 가능할 것 된다. 같아요. 근데 엄마 네. 입장에선 그래도 우리 어. 아이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하는 애여도 네. 뭐 돌보미 분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것도 뒷담화도 궁금하니까 녹음한 거지. 알려고 하지 맙시다. 그런 판례가 없나? 그러니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엄청. 근데 만약에 실제로 아이가 한 6살 정도 돼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만약에 아주머니의 도움을 그러니까 아니,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이나 녹화를 하면은 아마 내가 검사라면은 기소유예를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아, 혐의는 6살은 인정-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깐난애기. 깐난애기. 뭐 한 살. 아니 그럼 나는 이런 경우 어때? 나는 영화에서 깐난애기면 불기소. 납치를 했어. 예. 막 입을 막 테이프로 묶어놨어. 어. 거기서 얘가 일방적으로 악당이 계속 어. 말을 해. 근데 그걸 녹음을 해. 그러니까 이게 여기 테이프에서 말을 이렇게 한 전화를 거야? 아, 내가 수가 없어. 대화를 내가- 못해. 내가 대화를 못해. 하지만 이게 어. 녹취해서 나중에 터트려 어디 가서. 어. 이거는요. 그럼 나한테 대화 거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대답을 못하잖아. 전혀 아. 의사 표현을 못하잖아요. 근데. 와, 그걸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말하고 싶은데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그거는 항상 영화에 대화라고 보면은 쓰나? 그런 과정에서 비밀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맞아. 사건의 실마리가. 맞아.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한 것들 나중에 녹음한 걸 딱 꺼내가지고 어. 막판에 딱 어,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친 거야 이러면서 그런 하지. 거요. 오, 재밌다. 실제 한번 해봐요. 이 판결이 좀 약간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잖아요. 이거 맞아요. 가지고 기사들이 많이 나는 걸 보니까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약간 답을 내리진 않고 이제 해석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뭐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네. 그래서 약간 판례가 없어서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그래서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약간 자비 없이 다 기소하실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저는 이제 좀 기저귀 차고 있고 이제 네. 누워서 버둥거리는 애들은 네. 좀 그런 애들 몸의 대화라고 주장하실 몸의 거예요. 대화? 아니 그거는 몸으로 대화. 대화한다고. 화나서 막 응가고 아니 그거는 좀 대화를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 3살 정도 되면은 약간 뭐 이렇게 말을 좀 짧게 세 살은 하더라도 뭐 두 살, 아니 어.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발육이 달라가지고 계열수를 명확하게 끊지 않으면은 사건마다 이렇게 뭐 감정 뭐 그 교육 전문가 불러가지고 애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막 그 감정을 해야 되고 좀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약간 사건 떴을 때 케이스를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정적으로. 네, 그렇죠.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화제의 판결 하나 더 있는데 오늘 하나 생략해도 될까요? 네. 네네.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제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 특별 게스트. 특별 게스트 급하게 모셨는데 잠깐 자리 오죠. 아유, 안녕하세요. 와. 제 후배 기자고요. 음. 뭐 잠깐 우리 유튜브 녹음하니까 안녕. 녹음을 녹화하니까 촬영하고 있으니까 인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내 데이터 분석하는 안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아니 종교는 어떻게 우리 되셨어요? 우리 소개를 간단하게 해야지. 뭐 알잖아. 우리 저는 아세요? 기획자 보니까 들으시구나. 네. 여기 안 기자는 그 우리 SBS 팟캐스트 중에 최경사라고 있어요. 네, 알아요. 최경사 영화사에 네. 거기에 안군으로 출연하는 인물이에요. 목소리가 유출해도 돼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름? 이름은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당히 신비주의 아니잖아. 신비주의 아니에요? 안군이 기자라고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기자라고 그치. 안 나오는데 어, 닉네임을 그래서- 쓰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누굴까? 거기가 했는데. 최경사가 약간 거물급들이 출연해요. 거기 되게 이를테면 높은 분들이 뭐 되게 남군, 위험합니다. 뭐 남궁, 남공 남공, 네. 안군, 남공 누구예요? 맥스, 남공?
우리 SBS 디지털 뉴스랩의 대표이사. 사장님이시고 맥스라고도 있는데 그러니까. SBS 보도본부의 뉴미디어 국장님이시고 높으신 분들이 나오는 그분 데네. 말씀 좀 세게. 아니. 아니 근데 정작 그분들은 녹화를 안 하세요 유튜브를. 하기 그러니까. 싫겠죠. 높은 그래서 사람이 우리 하기 왜 다 싫겠죠. 당하는 거야? 감사히 녹음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왜 뭐, 당하고 있는데? 국장님과 사장님이 뭐 녹화를 왜 안 하시지? 아니 뭐 본인들 판단이시겠죠. 뭐. 그분들이 하겠어, 우리가 하겠어, 우리가 하겠지. 생각을 저희는 해봐. 판단을 당해지는 거고 아니, 판단할 수 없어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간략하게 피의자 신문조사 하나 시작할게요. 일단은 저기 응. 연봉을 먼저 일단 연봉 내가 정규. 담당 형사 해볼게요. 했던 것처럼 네. 지금부터 피의자 신문조사 받겠습니다. 어제 손봐. 저 변호인의 내가 둘이 지금 왔어요. 상당히 변호인 하실래요? 아니 변호인 할게요. 네. 내가 컨셉 좋아요. 컨셉 하는 거. 키보드 가져. 네. 하이텐션이신데. 지금 시작할게요. 네. 이름, 안혜민입니다. 이건 물어봤잖아. 나이. TM. 저 만 28. 꼭 만 말고 아, 한국 나이로 말하세요. 몇 년생인지 말하면 90년생. 아. 와. 두 살 생일이 안 지났구나. 90년대 여기 주소. 주소에서 자전거 타고 있었던 거. 주소 주소. 네, 순서대로 질문하는 아, 거예요. 주소. 네. 국까지 말씀하세요. 서울시 동대문구 아, 답심리동입니다. 멀리. 연봉. 네. 연봉 있어. 말해야 돼요? 똑같다 우리가 그죠 반응이. 뭐 아니 그거 저기 그거 내가 사장님한테 물어. 피신 받을 때 네. 네 번째 질문이 연봉이었어. 연봉. 실직. 연봉이 있어. 네.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어요. 말 그럼 안 하겠습니다. 괜찮아. 네. 오케이. 표현 괜찮아요. 저희 의뢰인은 말 안 하겠다고 지금. 아 변호사예요 지금? 네,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좀 물어보지 마시죠. 나 약간 표현이 수사관님 이거 있으니까 좀- 쫄린다. 네,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난 나 혼자 갔거든요. 그래서 수사관들에서 변호인 오면 되게 싫어해. 사내 변호사랑 네. 같이 가지 않아요? 아니 너무 그런 것까지 가기가 그런데 가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건 얘기 안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원중이는 이제 사내 변호사랑 많이 가봤는데 오피셜한 한 번 가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 사내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그런 원중이에서는 진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싸움에 나가고 진짜 다툼의 뭐 원사이드하는 데는 그치. 제 혼자 가서 처리를 하고 네. 왜 왔죠 오늘? 오라고 하셔서 당일에 섭외했지. 네, 약간 여기 불렀잖아. 네, 구멍이 생겨서 네. 아 구멍 일단 메꾸려고. 그러면 온 김에 집중 탐구 가겠습니다. 아 아직 안 갔군요. 우리 노래 나와야 되거든요. 따당 따당. 네. 네, 집중 탐구는 이거 그냥 제가 가져왔어요. 제 맘대로 가져왔는데 제가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이라는 팀에 소속된 네. 기자거든요. 모르셨죠? 혹시 마부작침 뭐요? 마부작? 뭐예요? 마부작침 모르구나. 마부작침? 그거 한자 성어예요? 네. 사자성어죠. 그러니까 저 SBS 사자성어를 들어봤네? 모른다고요? 응? 사자성어를 모른다고? 사자성어 마부작침? 저 잠깐 이거 편집해도 돼요? 아니야 잠깐만. 내가 이때까지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 소속돼 있는데 그렇죠. 우리 팀 이름이 마부작침 팀이에요. 마부작침이에요. 뭐죠 뜻이?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 저는 알죠. 나만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왜 그런 삽질하는 거죠? 이 부서가 삽질하는 부서야. 딱 그 컨셉이죠. 삽질하는 부서. 약간 진짜 데이터 삽질이네. 저널리즘 팀이 이를테면 데이터가 진짜 방대하게 빅데이터가 많은. 있잖아. 네. 그 중에 이 도끼를 가는 심정으로 데이터를 막 갈아. 바늘 힘들겠다. 바늘 만들어서 바늘 하나 찌르는 거지. 또 바늘 부러지고 막 그런 적 없어요? 많이 자주 부러지죠. 부러져요. 부러지면 자주 그냥 부러지구나. 네. 아. 근데 일단 그 마부작침 팀에서 최근에 이제 기획하고 취재했던 내용을 집중 탐구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불법 촬영 범죄가 좀 심각하잖아요.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불렸는데 진짜. 워터파크에서 이제 몰래 지금 불법 촬영물이 또 물속에서 찍더라. 걔네들 어. 그 방수 케이스 넣어가지고 물속에서 찍더라고. 그 2015년에 대단해. 그게 엄청 이슈가 내가 됐었고 했다. 잠깐. 어쨌든 했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 그때 못 잡지 않았나?
그거 아니 그런 거 근데 잡으려면 진짜 힘들 것 피자를 같아. 못 잡았던 것 같은데. 아, 잡았나? 저걸 모르겠어. 어떻게- 잡았다. 자 지금 변호인을 부르겠습니다. 네. 예. 예끼 요놈. 그거랑 최근 잠깐 난잡해지네. 난잡히시네요. 예. 왜 정 변호사님 없는데 왜 난잡히신 거죠? 약간 우리가 업된 것 같아. 제가 업되고 심적인 부담감이 있어. 김선재 아. 아나운서도 약간 지금 부담감을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부담감을 계속- 갖고 계속 있고. 개드립을 막말해를 아니 죄송합니다 정 변호사님. 어쨌든 그런 약간 압박감에 저분이 잘해주시겠죠.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다들 좀 텐션이 높으세요. 아니 이게 하이 텐션이야. 우리 방송에서 드립을 맡고 있는 이제 정 변호사님이 아. 오늘 결석하셔가지고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빈자 이거 약간 어. 계속 그런 생각나요. 그 벽에 막 살려야 한다 문구 써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든 강박관념이에요. 근데 청취자들 아시니까 그죠? 그래서 다 들으면. 최근에는 이제 연예인들의 이제 단톡방 사건에서도 또 음. 불법 촬영 범죄가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 팀에서는 그 2018년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지역에 5개 법원이 있는데 그 5개 지역 법원에서 1심 판결문을 저희가 전수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 올해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대법원 서비스 중에 그 판결문 열람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해 1월 1일자로 형사 사건 판결문에 한해서 사건 검색어를 넣을 수 그래서 있죠. 이미어를 검색해서 검색이 그렇죠. 가능하도록. 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판결문 보려면 1,000원 카드로 결제하고 판결문 다운 받아서 비실명 처리된 걸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뭘 해봐야겠다 이런 찰나에 몇 건 받으셨죠 판결문? 잠깐만. 뭐 한 700개를 다운 받았는데 곱하기 와. 1000인가? 뭐 70만 원? 뭐 다량 구매 할인 같은 거 없어요. 아니었나요? 법원에 넣처럼. 아 7만 원이구나. 문제가 많은데요. 굉장히. 아닌가? 어쨌든. 70만 원. 아 70만 원. 7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70. 그 중에 이제 불법 촬영 범죄로 한정해서 한 432건을 봤었고 거기서 뭐 어떤 이제 양형이라든지 뭐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싶었던 거죠. 판결문에 아무튼 다 나오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그 팀에서 데이터 분석을 맡고 있으니까 롤이 음. 약간 우리보다 뛰어난 인재예요. 아유, 아닙니다. 저 이제 미미예요. 김 변호사님 못하는 것들 많이 할 수 있어요. 일단 도끼를 가시는 거는 확실히 여기 안 기자님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네. 법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이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 집중 탐구를 할 때도 조금 이제 카카오톡과 그쵸. 성범죄라는 카테고리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찍은 거를 유포하는 거. 네. 그렇죠. 이를테면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14조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항을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뭐 핵심인 거죠. 그렇죠. 불법 촬영 범죄에서는 이제 찍는 사람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니까 이제 2항 3항에서는 이제 뭐죠? 이게 반포하거나 배포. 네. 배포하거나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뭐 유포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넷에 올리는 거. 네.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은 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죠. 이게 규정하고 있고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그렇죠. 미수범을 잡아야지. 왜냐면은 딱 찰나에 딱 잡잖아요. 근데 이제 잡은 다음에 핸드폰 뒤져봐서 거기는 이제 기수범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네. 기수 처리인 거고. 미수도 처벌하니까. 그렇죠. 네. 네. 이거 제가 경찰 단속도 동행시했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우. 그럼 일단 이게 우리가 급증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안예민 기자를 불렀으니까 개괄적인 거 설명을 맡길게요. 네. 하도급인가요? 그래서 뭐 전 시키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네. 일단. 품앗이에요, 품앗이. 최경사 빵꾸 나면 내가 한번 안 부르. 넥스가 원할까요? 안불. 나 최경사 저도 듣는단 말이에요. 나도 안군이. 먼저 시작할 때 뭐지? 그거? 안군이셨구나. 커피 한 잔과 같은. 뭐 항상 바뀌시는데 뭐 맥주 한 잔과 뭐 유자 생강차와 같은 유자 팟캐스트 막 가끔씩 원하는 거 이제 막- 시작할 때 카피라이트처럼 뭐 그쵸, 이렇게 그쵸. 무슨 카피를 만드시더라고요. 자꾸. 네. 맥주 한 잔과 같은 커피 한 잔과 같은 방송 뭐 이런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멘트 좀 바뀌죠 계속. 매주 그쵸. 약간 바리에이션을 넣으시죠. 그게 뭐냐면 개콘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계속 드립 날리는데 안 돼가지고 계속 바꾸는 그런 약간 유행어 안 돼가지고 잠깐만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아니, 편집 없는 방송인데. 예. 어쨌든 우리도 잘 듣고 뭐 있어요. 아, 저잘 듣고 가져야 있어요. 되나? 예? 우리도 우리요? 뭔가 하나 정해야 되나? 우리? 뭐 같은 방송?
우리 목 같은 방송이 X 같은 방송. 목 같은 방송 지금 하려고. 땡땡땡땡땡 같은 방송? 한번 고민해서 정해보는 거. 이런 건 정현석 변호사님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는 좀 그런 어떤 멘트들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다음 주에 그렇죠. 하나 만들어서 오라고. 그립네요. 지금 만들어지고 듣지도 않을걸, 이거? 카톡 남길게요. 지금 멘트 하나 남기라고. 자, 설명 좀 이제 네. 추이부터 좀 보죠. 네, 현황을 살펴보면은 뭐 대검찰청에서는 매년 범죄 발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범죄 분석 통계를 내는데 2018년도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금 언급하셨던 성폭특례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8년 585건부터 시작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5년에서 2016년 한 번 감소한 거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해서 2017년도 6,615건, 와. 10년 사이에 11배 이상 가까이 급증을 한 거죠. 이거 엄청 늘었어요. 불법 촬영 범죄가. 저는 실제로 발생한 거는 이거보다 한 10배수는 될 것 같고 잡은 게 수 이거잖아요. 있죠. 잡은 게 이거인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죠. 주변에 겪은 사람들 많죠. 있었어요. 당한 사람이요. 많아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얘기했잖아요. 학교 안에서? 학교 저희 과 건물에 화장실에서 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네. 밑에는 보통 뚫려 있잖아요. 그 맞아. 칸막이 밑에가. 맞아, 근데 이렇게. 거기를 각을 잘 잡으면 어떻게 찍히나 봐. 여자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 모를 수밖에 없는 거기 그냥 누가 쓰고 있구나. 소리 없이 조용히 쓰고 있구나 싶지. 뭐 남자가 있을 거라 생각을 내 안 한 자리에서는 거지. 옆자리가 안 남자가 보이는데. 네. 들어가고 그러니까 누구 그런 있는 범죄 많아요. 누가 있는지는 안 보이는데 이 각을 통해서 뭔가 약간 쎄해가지고 바로 그 경비 아저씨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안 나오지. 그래서 현행범으로 잡혀가지고 열어보니까 더 많은 거예요, 그 영상이. 그랬던 적 있어요. 선재 씨 학교 다닐 때. 네, 학교 다닐 때. 그 사람은 재질이 되게 나쁘다. 네.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게 네. 잡히는 게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화장실이나 일종의 좀 더러울 수 있는데 용변을 촬영하는 경우가 그니까. 2018년도 저희가 분석한 거를 과거 데이터랑 비교해 봤을 때 퍼센트가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범죄 사실을 저희가 보면 뭘 찍었는지 나오잖아요. 신체 부위 뭐 그러니까 되면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이제 뒷모습을 찍었다든지 다리를 찍었다든지 치마 속을 찍었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이제 어디를 찍었나도 저희가 한번 봤는데 아까 말했던 뭐 화장실에서 용변 장면 찍는 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점유율이. 그래서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범죄 자체가 일단 늘고 있고 네, 그리고 언급하셨던 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사건이 발생했었던 2015년이 가장 많이 잡힌 거죠. 7,730건. 그리고 2017년도는 6,615건으로 하루 기준으로 따지면은 18건 이상 발생하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 단속은 김학희 선배가 함께 따라가 보셨거든요. 그 워터파크? 아니 최근에 워터파크. 지하철을 기사를 아, 한다고 지하철. 서울 지하철 경찰대에 음. 이제 불법 촬영 단속반이 계신데 그거 한 이틀 정도 따라다녀 봤어요. 잡았어요? 잡히는 것도 보고. 잡혔나요? 네, 잡혀요. 괜찮아. 본인이 잡혀. 나 오늘 왜 이러지? 정 변호사님 자리에 앉아서 그런 것 같아. 부담이 좀 있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것 선 같아, 넘었네, 지금. 선 넘었어. 일단 저희가 최근 10년치 이러지? 통계를 봤잖아요. 네. 급증하는 게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이를테면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이제 보편화되기 전인 거고 2010년대 들어오면 이를테면 저도 기억나는 게 군대 갔다 와서 2010년에 제가 아이폰 3GS를 샀던 거 기억이 있는데 잡스에. 네. 그때 저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접했었고 그때 옴니언하고 네. 그랬는데 이게 현황을 보면 알겠지만 막 급속도로 늘어요. 2010년대에 스마트폰 이렇게 그러니까. 갤럭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범죄가 왜 이게- LG는 빼나요? 저 LG 뭐예요? LG G6라고. 사람도 잘 몰라요. 저도 LG 사랑해요. LG 사랑하는데 네. 스마트폰 보편화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이 불법 촬영 범죄가 아무 때든 기기가 어플도 좋아지고. 무슨 그죠? 캠코더를 맞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원래 촬영하면 소리 나는데 소리 없애는 초반에는 거 있잖아요. 아예 촬영할 때 소리가 안 나가지고 소리 음. 넣게 아예 제도가 바뀌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핸드폰 맞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저 농담이고. 외국에서 사오면 돼요. 외국에서 하면 되죠? 맞아요. 외국에서 사오면은 아. 되는 나라에서.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수준이고 그렇죠. 이를테면 이 불법 촬영 범죄의 단순 발생 건수도 늘고 있지만 이를테면 이 성폭력 처벌법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거기에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를테면 강간이라든지 강제추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범죄 전체에서 봤을 때 불법 촬영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비율도 엄청 증가를 늘고 하고 있어요. 음. 뭐 단연 1위는 강제추행인데 이 이제 불법 촬영이 지금 2위로 올라섰을걸요. 아, 성범죄 중에서 큰일인데. 상당히 많아졌고 그래서 단속 갔다 온 얘기 살짝만 하면 이틀 따라갔는데 대부분 지하철 경찰대에서 경찰분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사람 많은 곳은. 경찰 아닌 척하고? 사복 입고. 아. 예. 아, 사복 입고 유의해야겠다. 예. 약간 위험한데. 선 넘었네. 녹음해. 한번 열어봐야겠다. 패턴 안 가르쳐줘. 네? 압수영장 가져오시죠. 압수수색 영장 가져오세요. 좀 약간 협조. 이민우처 안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 가져오세요. 궁금해요. 저기 뭐가 들었는지. 나는 궁금하지도 않아. 이거 의심스러운데. 용광로 어디 있어? 용광로 지금 던져볼. 어쨌든 자. 네. 이거 증거인멸까지. 자. 뭐 이런 상황이고.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약간 고급 인력 모셨는 또 안 기자님. 얘기 좀 들어보자. 근데 잠깐만. 데이터 분석 뭐 하는 거죠? 홍보하지 마세요. 홍보하려고 하지. 본인이 알고 물어보는. 데이터 분석은 되게 정형화돼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존에 나와 있지 않았던 혹은 새롭게 무언가 강조할 수 있는 주장거리를 찾아내는 아주 고품격의 네. 좀 부끄럽지 않나요? 혹시 아, 그런 얘기?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데이터 분석 영역을 모르면 재밌어하지 않을까? 아, 이거 관심이 홍보가 좀 없어서 홍보가 그렇죠. 절반 맞아.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보인다. 뭐 이런 거 보일 아니에요? 수도 있다. 보일 수도 있다. 저도 뭐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를테면 다 인문학도잖아요. 네. 그렇죠. 인문학이고 인문학이네. 저 친구는 이제 자연계열인데. 진짜요? 무슨 과 공대가 나왔어요? 아닌 자연계. 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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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과요? 오, 우리 엄마가 물리학과 나왔는데. 그래서 이를테면 그렇게 설명하면 청취자분들이 이를테면 인문 계열을 하셨던 분 중에 뭐 정치학과든 사회학과든 뭐 가설을 약간의 샘플링해서 이제 이 가설이 맞다고 하잖아요. 데이터 저널리즘,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에서는 웃기고 있네. 왜 가설 세우고 이제 샘플링을 해? 우리가 다 모든 보면 전체의 되지. 데이터가 있는데 왜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 아. 우리는 그래서 전체로 해서 이제 이제 뭐가 정답인지 알려줄게. 이런 분야인 거지. 그래서 저는 샘플링 안 해요. 느낌으로. 감이 중요해. 친구가 보면 웃기고 자빠졌는 이럴 거야. 직감. 직감으로 하면 되니까. 변호사업계에서도 약간 화두지 않나요? AI 뭐 변호사? AI는 이제 적이죠. 빨리 없어져요. AI 어떤 놈이 만든 거야? 데이터 사이언스의 영역이 약간 AI 이쪽이랑도 맞닿아 있고 이제 변호사님 밥줄 걱정도 하시고 그럼 AI 기자들인 거예요? 응? AI 기자. AI 기자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는 팀인 거지. 추구하는 팀.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쓰고 있네요. 판결 분석한 거를 네. 스피디하게 좀 핵심만 좀 짚어줘요. 그냥 네. 쭉 한 번에. 예. 네, 그렇죠. 2018년도 거를 집중적으로 보면 일단 벌금형이 최다입니다.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실형이랑 집행유예 비율이 증가하긴 했어도 벌금의 비율이 50%에 가까운 46.8%로 나왔어요. 일단 뭐 집행유예나 실형이 2011년에 비해서 두 자릿수로 증가한 건 맞는데 여전히 벌금형이 높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판결문을 살펴보면 뭐 초범이다 혹은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약간 일종의 양형으로 감경을 해주는 사유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초범이라는 사실로 감경받은 사람들의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오히려 전체 범행 횟수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범이라는 거는 잡힌 게 초범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많은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거기 사진 촬영 횟수나 이런 것들이 범죄 횟수는 15회. 맞습니다. 이를테면 김 변호사님이 네. 한 명을 오늘 제 핸드폰 찍었건 왜 계속 쳐다보시죠? 아니 한 명을 뭐 불법 촬영했건 네, 이제 1000명을 불법 촬영했건 그렇죠. 처음 잡히면 초범인 초범인 거죠. 거죠. 근데 이 범행의 이게 특성 초범이야, 자체가 그게? 동종 아니요. 전과가 없잖아. 근데 이게 사실 초범이라는 거는 되게 어떤 범죄들 이렇게 막
이게 범죄가 막 뭐냐면 그 전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촬영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고스란히 있어서 그 전에 범죄가 다 조회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초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의문인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 제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초범이야? 이걸 어떻게 초범으로 봐야 돼? 전과 뭐. 15범이지. 아 진짜 왜냐면 네. 잡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초범이란 이유로 감경을 받는데 그 부분에 초범 대해서 감경 문제 맞지.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잠깐 정확하게 아까 횟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초범 같은 경우에 범행 횟수가 평균 15회고 15회? 전체 저희 432건을 분석했을 때는 범행 횟수가 12.5회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 번 잡히면 여기 12.5회가 있는데 네. 근데 거기 이제 한 번 하는 애도 있는데 뭐 100번 하는 애도 있을 거고 막 그쵸. 그렇잖아요. 와. 제일 많이 했던 제 기억에 남는 거는 158회 촬영. 네. 58회요? 5,973장을 찍으신 분이 계셨어요. 5천. 네. 5,900여 장. 그러니까 오. 158회에 걸쳐서 5,900여 장을 찍어. 796장. 네, 아직도 기억난다. 그 판결문이 너무 기억나서. 네. 동영상인가요? 거의 이 다, 정도면 다 사진이었어요. 다 사진인데? 그 정도면은 네. 제일 용량 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 아, 그 뭐 기종도 써져 있던데 250, 판결문에 그래요? S7인가? 어. 너무 인상 깊은 판결이어서 기억하고 네. 있잖아요. 2018년 2월 2일 서울 동부지법, 2018 고단 네. 떼떼댕. 뭐 네. 이게 근데 동종전과가 없고 음. 그 직업은 뭐예요? 반성하고 직업은 안 나왔어요. 어.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했고.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돼 있고 음. 벌금 4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 부분이 좀 문제가 어. 되는 게 지금 이 사건이 총 158회 걸렸던 건데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가 단 한 명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157회 건에 대해서는 다 성명 불상인 피해자였던 거죠. 왜냐면 김선욱 변호사님이 158명을 찍었어. 네, 그렇죠. 근데 네. 내가 잡았을 네. 때 마지막 피해자만 잠시만요 하고 피해자만 확인한 거지. 왜 저거 가져가시려고 아니 하죠? 다리만 찍었으니까 네. 누군지, 아, 모르는 누군지 거지. 모르는구나. 네, 그렇죠. 이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더 나쁜 거 아니야? 네? 나 더 나쁜 거 같은데 훨씬. 뭐 근데 진짜 오히려 피해자를 확인을 모르는 게- 못 방법이 할 없다고 수가 하더라고요 없지. 이게. 뭐 대부분 네, 지하철 역사에서 계단에서 찍으면 다리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누군지를 특정은 안 되니까. 아니 이게 와 엄청나네. 또 범죄 사실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리고 뭐 이미 익히 생각이 들듯이 피해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97.2%입니다. 남성 피해자가 없는 건 아닌데요. 2% 정도고 그리고 뭐 탈의실이나 그렇게 공간에서 찍혔을 경우에 남녀가 공통으로 아 피해를 입은 경우가 0.9%가 되었고 남녀가 공통이 또 탑실에서 같이 워터파크 몰카 네, 같은 거 그쵸. 아닌가요? 아. 아니면 뭐 아, 어디 옷 뭔지 매장 탈의실에 설치해 놓으면 남자도 들어올 수 있고 아 여자도 들어올 수 있고 뭐. 그렇구나 네. 그런 경우. 하지만 거의 100% 중에 95% 이상이 여성 피해자이고 그 촬영 대상, 촬영 부위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거를 살펴봤을 때 신체 부위, 뭐 다리나 뭐 하반신 부분을 촬영한 경우가 60.9%, 뭐 탈의하고 있는 모습 혹은 나체의 모습을 찍은 경우가 20.6%,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용변 장면을 찍는 경우가 20%에 가까운 18.8%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아는 사람 혹은 그런 경우에 성관계나 혹은 유사 성관계 영상 혹은 사진을 찍은 경우가 10.6%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찍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뭐 문제되는 것처럼 유포하는 경우도 그 판결문을 보면은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 432건 중에 10%, 한 43건 정도가 촬영에 이어서 유포까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62.8%가 단톡방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유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유포를 저지른 사건만 따로 양형을 살펴보니까 집행유예가 23건, 53.5%고 벌금형이 30.2%, 실형이 7건, 16.3%로 나왔습니다. 실형이 좀 높아졌네요. 그렇죠. 전체 평균에 비해서 실형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뭐 집행유예도 높고 그렇게 볼 수가 이제는 있죠.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번 계기로. 점점 높아져. 점점 이게 경각심이 높아지고 네. 네. 이게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정부에서 근절 대책도 종합적으로 발표했을 걸요. 뭐 그때 기억나는 게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불법 촬영 범죄는 뭐 인간의 뭐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 것 같아요. 맞아. 그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불법 촬영 범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세를 보면 매년 급증하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혹은 2018년도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벌금형이 여전히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딱 드는 생각은 불법 촬영 범죄의 형량이 약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동일한 케이스 뭐 어느 특정 장소에서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이렇게 비슷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라는 사실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 지금 양형 기준이 없어서 그런가라는 의문이 드는 상태입니다. 정리해 보면 형량 문제인데 결국에는 네. 이제 불법 촬영 범죄가 뭐 급증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해악을 알고 있잖아요. 불법 촬영 범죄 이게 한번 유포되면 뭐 이거 되돌릴 수가 없는 없죠. 뭐 그렇죠. 상황이고 그런데 벌금형이 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네. 좀 이제 형량 자체가 낮은 거 아니냐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를테면 한 장 찍은 사람이랑 아까 말했던 5,900장 찍은 사람이랑 똑같이 벌금 400만 원이면 초범이다. 이거 좀 너무 들쭉날쭉한 거 아니냐 기준 없이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한 건데 김 변호사님 혹시 불법 촬영 사건 해보셨어요? 저는 다행히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변호사 업계에서 요새 떠오르는 한 아이템이 불법 촬영 범죄 얘네들 변호하는 거. 피고인들을 네. 변호하는데 이게 공무원이나 뭐 이런 공기업이나 이런 한마디로 벌금형 이상만 나오면 뭔가 날아갈 수 있는 직책이 되면은 어떻게 여기 보시면 중요한 통계가 있어요. 네. 앞에 통계 중에서 처음 통계가 이제 그게 있죠. 범죄 발생 건수로 올라가는데 기소율이 점점 낮아지는 거가 보이죠, 그죠? 네, 네. 맞아요. 2010년엔 74였다가 2014년엔 45, 2017년엔 34.8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뭐냐면 기소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이게 불기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소 유예나 뭐 기소유예나 그러니까 이제 기소유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쪽으로 한마디로 법정에서 판사님 안 보게 하는 쪽으로 변론을 하는 게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검찰 단계에서 일단 네, 그렇죠.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들이, 예. 그래서 뭐 서초동의 뭐 특정 로펌에서 그걸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전 더러워서 사실 그런 사건 안 하고 싶은데 저 오면 아마 때릴 것 같아. 한 대 때리고 시작하고 예. 그러면 한 대 맞고 나서 제가 100만 원 깎아주고 하도 될까 이렇게 하고 싶은 저는 사실 안 하고 싶고 안 할 건데 요게 되게 전문으로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변론해요? 물론 뭐 검찰 단계에서? 그냥 뭐 진짜 뭐 이제 그때에 대해서 이제 쪽팔림이 없기 때문에 뭐 진짜 아내 뭐 탄원서부터 해가지고 왜냐면 아내 입장에서도 얘가 공무원 공기업 잘리면은 안 되잖아. 일단 기소되면 거의 네. 잘린다고 봐야 되는 뭐 그런 범죄니까. 직업들 있잖아요. 예. 그런 그 취업 규칙 이런 거 예. 되게 엄격한 예. 회사들 많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도 성범죄에 대해서 그쵸, 원 굉장히- 스트라이크 아웃. 그렇죠. 예, 요새 그 성범죄 있죠. 굉장히 취업 규칙이 예. 되게 엄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소율이 점점 낮아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 인지 구조에는 그 사람이 촬영 당했다는 걸 인지하기 전까지는 왜 성명불상자 피해자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해자가 어떤 직접적으로 뭔가 상처를 입는 게 없죠. 왜냐면 뭐 맞았다거나 뭐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자기가 그 사진을 뭐 인터넷에서 내가 봤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여기 찍히셨던데 경찰이 이렇게 하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판사들의 머릿속엔 여전히 이게 다른 범죄와는 달리 어떤 범죄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못 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포가 돼서 피해자가 알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정준영 씨 사건 네. 같은 경우도 피해자들 모르는 사람 이거 밝혀지기 전까지 몰랐을걸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네. 뉴스 나온 거 보고 그 변호사분한테 그쵸. 연락해서 네. 혹시나 확인했다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생각이 여전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소율이 낮아지는 게 전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고 뭐 사실 또 이런 이게 또 가장이고 이런데 초범이고 물론 뭐 사진은 뭐 300장 이상도 초범이면 그래 이번 한 번만 해보면은 뭐 좀 이렇게 해서 검찰이나 뭐 아니면 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선 기소유예가 있는데 법원에서 선고유예라고 있어요. 네. 네. 선고 자체를 이제 유예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이 몰카 범죄에서 굉장히 많아. 있기는 그러니까 통계가 선고유예 잡히다가. 범죄가 일반 범죄에서는 거의 없는데 네.
이 몰카 범죄에선 선고유예 판결이 아마 혹시 있었어요. 네, 있었죠. 저희 거에도 네. 벌금형인데 선고유예를 때린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었어요. 벌금형을 선고유예는 이렇게 많거든. 근데 그게- 그거는 약간 남의 일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치.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연한 판사님들도 건데. 내 딸이 당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판사의 개개인마다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 뭐 아니면 판사가 여자인지 아니면 피해 경험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보면은 이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 증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범죄 횟수에 따라서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건 굉장히 나쁜 거거든. 근데 걔는 안 걸렸을 뿐이야. 저만 해도 네. 그 제가 매일 진짜 몇 년을 다니던 건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 혹시 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는 뭐 공중 화장실 이용할 때 이렇게 막혀 있는지 보고 한 번 더 보고 그렇죠. 옆에 누구 없나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런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아예 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 책자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못한 사회를 만드는 범죄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양형 기준이 없다라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낮게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좀 벌금형 이상으로 다 그냥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그러면은 집행유예 기간을 아시죠? 집행유예 네. 기간에는 잡히면은 플러스 되잖아요. 앞에 있는 실형까지 네. 같이 플러스 되니까 훨씬 더 그 범죄 예방 효과나 걔가 다시는 재범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근데 벌금은 또 잡히면 또 선처우사하면 또 벌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벌금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 잘은 모르지만 제가 뭐 심리학이나 이런 거를 이 촬영하는 거는 되게 습관적인 거예요, 사실은. 맞아. 병인 것 네. 같아요. 약간. 이게 막 음주운전도 습관이에요. 무슨 막 내가 돈이 진짜. 없어서 뭐 네. 뭘 훔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도벽처럼 정말 그렇죠. 습관적으로 하는 거 못 끊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음. 네. 그러니까 왜 찍으세요? 그러네. 나의 어떤 지금 어떤 없습니다. 빛을 봤어. 동공지진. 아니에요. 아니, 없어 진짜 약간 없어. 무리수였네요. 아니에요. 돌아오세요, 정 변호사님. 힘들다 우리가. 아 그래서 예. 이 양형 기준이 모든 범죄 양형 기준이 뭐 세우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범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양형 기준 세우는 거기서 이제 이번에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양형위원장으로 가셨더라고요. 제 네. 7기. 네. 아 그래요? 5월에 이제 출범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제 7기 양형위원회의 첫 과제가 이거래요. 이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 범죄. 양형 기준을 세우는 게 그래서 뭐 대법원에도 문의하고 뭐 취재를 했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없으나 올해 하반기에 아무튼 양형 기준을 세우는 게 지금 목표인 것으로 세워지면 아무튼 좀 양형 기준이라는 게 저도 취재하면서 들었지만 양형 기준이 한번 서면 형량도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높아지고 일관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뭐 양형 기준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긴장하는 거구나. 그래야지. 판사 이제 재판부도 이제 판결할 때 양형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세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어쨌든 굉장히 좀 큰 범죄죠. 네. 이게 마지막으로 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정리해 주시죠? 갑자기 법조인으로서 갑자기 저 아까부터 계속 날 가해자로 몰아가잖아요. 법조인으로 그 마지막에 법조인으로. 네. 이제 근데 이게 저 요새 그 생각이 드는데 워터파크 가잖아요. 근데 애들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득 만약에 내가 사진 찍어주는데 그 우리 아이 뒷면에 과연 좀 노출이 심한 여성이 있었다고 해보자. 과연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나를 봤어. 근데 그런 약간 애매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은 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도 많이 하겠다. 네. 왜냐 이런 거죠. 내가 핸드폰 하는데 난 좀 핸드폰 못 해가지고 카메라 어플을 열어버렸어. 그러다가 내가 당황해서 눌렀어. 근데 이게 다 그 이름 변명이거든. 내가 핸드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뭘 보다가 카메라 이렇게 딱 했는데 그때 내가 모르고 찍혔다. 이게 맞은편에 있는 사람 찍을 때 그렇게 많이 변명을 많이 한대요. 네, 거의 수사기관에서 내가 들은 거야. 이제 네. 저 동행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제 수사관 분들의 고민도 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몇 년 전에 판례 중에 이제 여성의 전신을 찍은 사진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신을 뒷모습 전신을 찍은 건 그 판례가 있다고 해서 이를테면 분명히 이제 의도를 가지고 찍었는데 이게
이를테면 그래, 내가 김선재 씨는 그러니까 김선재 변호사님을 뒷모습 계단 올라가 내가 네네. 뒤에서 올라갔다. 머리부터 네. 다리까지 그냥 찍었어. 이건 전신을 찍어서 약간 애매하다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아니 그래서 그분은 판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나한테 계속 얘기하더라고. 이를테면 요새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데 찍어놓고 다리 부분 확대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그렇네. 크롭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그 부분만 보고 나 지금 이러면서 화질이 요새 워낙 내가 이거 못 막아줬어. 네, 이거는 좀 힘들어요. 내가 못 봤어. 못 봤는데 되게 실감 나셨어요. 유튜브로 확인해 보세요. 요 부분 저희가 편집해줘. 시간을 편집해줘 진짜로. 시간을 넣어야겠다. 아이 근데 이거는 너무 약간 오늘 부담감이 있으시니까 방송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던 걸로. 네. 아 뭔가 저 약간 압박감이 있었어요. 이게 아무튼. 되게 그 축구할 때 에이스가 빠졌던 그 거기 이제 백업 요인을 메꾸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오늘 좀 힘들었네. 약간 방송 색깔을 바꿔볼까? 약간 어떠세요? 차분한 김선재 아나운서와 그건 함께하는 좋아요. 뭐 네. 아, 나와 함께하는 나를 필두로. 교양 방송으로. 김선재의 최종 의견. 김선재 좋다. 어. 좋다 좋다. 아니 근데 그런 거 음. 전체도 저는 충분히 범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촬영은. 그래서 점점 이제 케이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쵸. 기기가 너무 발달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3, 4년 전에 그런 판례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있었는데 이게 그때는 확대도 안 됐겠지 크롭이.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못했겠지. 좀 찍어서 크롭한다는 생각은 저도 최근에 와서 하기 시작했으니까 동영상 찍어놓고 거기에 크롭을 한다든지 네. 지금은 다 되잖아요. 네. 휴대폰도. 되지. 이게 약간 양형 기준 세울 때 다 고려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법조인의 시각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아직도 안 했어? 저 시각에서는 일단 뭐 법적인 시각이 있나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안 하면 됩니다. 범죄를 네? 이거 안 하면 되죠. 안 하고 일단 이거 강하게 처벌해야 돼요.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계속 사실 저 그 선고유예 그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범죄는. 예. 선고유예는 뭐야? 진짜 그러니까 예. 봐줄 만한 사정이 너무 세서 그런 거. 너무 세가지고 진짜로 뭐 진짜 뭐 정말 뭐 그러니까 너무 생계가 어렵고 내가 이제 실직을 하게 되면은 다 굶어 죽고 뭐 그 정도가 되면 아니 모를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그러니까 판사들이나 수사기관에 좀 감수성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감수성을 요새 좀 하면 또 약간 요거도 먹기도 하는데. 요새 감수성이 대세죠. 네, 그렇죠. 마지막 마지막 같습니다. 김선재 아나운서가 일반인 시각에서 일반인 시각이요? 정리를 한번 하고 끝내는 걸로 하시죠. 저는 어플을 개발하고 기술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이런 섬세한 것도 좀 생각을 만드는 사람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좀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다 막을 순 없지만 예를 들면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뭐 소리가 엄청 크게 난다든지 찰칵 막 이렇게 지금 누르면 찰칵 뭐 핸드폰에서 빛도 나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은 전 조작 미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엄마도 크롭해요. 근데 조작 미수는 솔직히 말이 안 그러니까. 돼. 대부분의 상황에서. 습관적인 변명이라 네. 하더라고. 네. 네, 맞은편 찍을 때. 그래서 만드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마음 편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근원적인 생각이에요. 맞아요. 이 지하철 다닐 때도 물론 나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피해자가 안 되려면 막 치마 같은 거 입었을 때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막 옆으로 붙어서 걸어야 되고 화장실 이용할 때 한 번 더 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탈 때 뭐 뒤에 좀 약간 봐야 돼,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일부러 싹 걸어가 버리거나 이러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지하철 살 때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해받을까봐 지하철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하다니까. 계단에서 아예 핸드폰 안 꺼내고 그러니까 오해받을 고개도 안 들어요. 오해받을까봐. 사실. 오해받을까 진짜 좀 그런 게 있어. 네. 이런 범죄들 때문에 그런 거. 네. 저도 서로 불편하지 계단 않게. 올라갈 때 휴대폰을 그냥 뒷주머니 넣거나 그게 맞아요. 손에 쥐고 있으면 혹시라도 안 해. 불편해 혹시라도 의심할 수 있어. 어플리케이션 켜지면 잡혀가는 거지. 그렇죠. 예. 뒤에 또 수사관이 있으면. 예. 네, 그렇죠. 저 마지막 정리를 하면 불법 촬영은 정말 심각한 범죄다. 네. 그렇죠.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나는 그때 단속할 때 잡힌 분한테 왜 그러셨어요? 진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젊은 찍으셨어요? 대학생이었어요. 아 진짜? 왜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 때문이라고 또 말을 하는데 어. 수사관님분들 말을 들어보면
100의 100은 호기심 때문이라고 유포는 안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저 학교에서 있었던 그때도 얘기가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집에서 아 재학생이었어요? 네 동영상을 보다가 재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어. 그게 넘은 거예요 수위를 자기가 직접 찍는 데까지 간 음,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맞다. 수사관한테 내가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체포된 현행범 체포된 사람들은 뭐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수사관님 보기에는 왜 찍는 것 같아요 했을 때 돌아온 답이 그거였어요. 좋아하는 거죠. 이게 성취감. 그러니까 이를테면 더 큰 자기가-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그리고 음. 자기가 뭔가 이뤄냈다는 그런 성취감이 있지 않을까. 남이 찍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돈 재미가 주고 없는 사서 거고. 보면은 쉬울 텐데 왜 그러지가 아닌 거지. 남이 찍은 게 아니고 여기 내가 음. 나의 것을 사당역 원하는구나. 며칠에 사당역 언제 찍은 나의 성취물. 근데 점점 센 거를 원하겠다. 나만의 것. 그래서 변수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위하력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법에 그냥 강하게 처벌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아예 끊게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해야지. 그게 너무 단순한 답인가? 근데 이게 또 사실 네. 또 이게 너무 그 단순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현재 법원에서 처벌이 점점 세지는 걸 봤을 때는 네, 맞아요. 법원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음. 확실히 처벌 명확하게 해야겠다라는 부분. 저분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뭐 무슨 시각? 데이터 분석. 전 그냥 세게 때렸으면 좋겠어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끼로. 도끼로 말고 네, 침으로. 네. 뭐 호기심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쨌든 죄를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저질렀으면은 이게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진 범죄이기 때문에 애초에 싹을 자르려면은 강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죠. 네, 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네. 네. 약간 좀 저희가 업됐네요. 약간 네, 정 우리 세 변호사님을- 명이 평소보다 저 약간 지금 떨어졌어요. 나도- 배고파서. 텐션이 떨어졌네. 텐션이 변호사님을 떨어졌어. 생각하다 보니까 네. 어제 갑자기 정 변호사님이 그립습니다. 웃으면서 보고 있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주제가 저희 뭐 제가 쓴 기사이기도 하고 이 불법 촬영 범죄를 다뤘는데 지금 막 법조계 보니까 돌아가는 게 좀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삼바라든지 삼바. 삼바 수사라든지 네.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난 그 황교안 씨 민변 변호사 뭐지 돈 많이 받는다 그 설 그거 진짜 나 진짜 바로 명예에서 걸고 싶어 진짜로. 예, 예. 그래서 네. 몇 가지 법조계 현황들이 있는데 네. 이번 주에 다룰까 약간 고민했는 게 예. 굴러가는 사안이라서 예. 좀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서 한번 삼바 정도는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삼바요. 삼바는 너무 어제 기사 보니까 그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서 밑에 서버랑 다 숨겨놨더라고요. 어제 압수수색에서 공장 바닥 뜯어가지고 그거 찾았던데 이게 굴러가요. 막 굴러가는데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 지금 더 우리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우리 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민법 대가인 정현석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민법대가 예. 해보자 한번. 네. 한번 괴롭혀 봅시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뭐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